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흉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힘차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힘 빠져. 자, 우리 힘 있는 방송. 네. 요즘 정말 힘차게들 얘기하시는 게 있죠. 그 항모 이야기, 네. 뭐 경항모론, 뭐 중형항모론, 또 항모 불가론, 네. 저 여러 가지 많고요.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여서 뭐 말씀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네. 여러분들이 항모에 탑재되는 항공기 기종들을 네. 어떠한 항공기들이 탑재되고 어떠한 운영을 하는지를 그쵸.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4만 톤급이면은 전투기가 몇 대까지 들어갈 수 있고, 뭐 항모 헬기 몇 대, 그리고 어느 게 최적의 전투기일지에 그건 뭐 대해서 굉장히 많죠. 네, 많죠. 그 여러 그 항모 또는 강습 상륙함마다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걸 뭐 일관해서 얘기한다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체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 방송 말미에 제가 좀 뭐 결론 정도 제 개인 사견을 좀 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의견들을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그냥 항모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모가 만약 도입되게 되면 어떤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배치해야 될지에 대한 뭐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네. 기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기종들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네, 있고 해서 네, 네. 이번에 다른 데서는 좀 안 다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모의 탑재 기종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모는 8개 국가 정도가 현재 운용을 하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인 운용이다. 그러니까 항모를 2척 이상 보유하거나 한 척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최소한 함재기를 고정익기로 그렇죠. 운용하고 있는 전단을 이끌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5개국 정도로 보고요. 그런 5개국 위주로 어떠한 기체들이 들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격형이죠. 그죠? 전폭기들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러한 전폭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그렇죠. 제식명으로 보면 FA죠. 유명한 FA-18 E형과 네. F형이 이제 들어가죠. 호넷이라고 이제 불렸고, 이제 약간 그 탐캣에 비하면 약간 찬밥 대접을 받았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날렵하지 않고 뚱뚱하고 그렇죠. 잘 못 난다라고 했는데, 슈퍼온에서 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죠. 타명이 이 편에서 그걸 보는 걸 보고 우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항모에 탑재한 함재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탑건이라는 영화도 유명해진 F-14 톰캣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했는데 이미 저승으로. 예, F-14 톰캣이 들어갈 때, 그 운영할 때의 함재 기체, 전폭기의 기체 수는 한 50기 정도 돼요. 4개 그 전폭기 대대가 탑재돼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변천이 좀 됐어요. 그 슈퍼 호넷 전에 호넷기와 슈퍼 호넷은 지금으로서는 48대 체제입니다. 그렇죠. 12대씩 한 개 대대, 그게 대대의 그 편제수는 아닙니다. 미 해군의 대대의 편제수는 좀 더 많고 15대에서 16대까지 되는데 실제 그 탑재되는 기체는 12대씩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48대 체제고요. 통상 이런 그 전폭기 대대가 33개 대대가 있습니다. 많다. 근데 많죠. 항모 전투단의 항공단은 10개 항공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쉬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만, 몇 개 모자르네요. 그렇죠. 네. 한 40개 정도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네. 33개, 물론 거기엔 전환훈련대대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해병 항공단이 있습니다. 해병 그렇죠. 항공단의 슈퍼호세는 아니고요. 일반 호넷기를 운영하는 대대들이 있어요. 그 7개 대대가 거기에 충당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F-35C로 바뀐다고 그러죠,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해병대도 F-35B가 아닌 F-35C도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해군과 미 해병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정들을 다 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그 전폭기들을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또 들어보죠. 뭐 라팔 M이 있지요. 그렇죠. 네. 지금 라파렘가 사실 프랑스가 인도에도 그렇게 수출하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결국은 그 캐터펄트를 갖춘 항모를 사용을 못하는 못했어. 상황이라. 예. 라팔렘도 굉장히 그 좋은 기체고 네네. 이착함 성능이 상당하면서
그리고 무장 탑재량도 뭐 그닥 괜찮은 그런 기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형 항모는 몰라도 중형 항모급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전폭기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참 사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출기를 갖춘 항모가 지금 현재 사실상 미국하고 프랑스만 운용하고 있고 그 프랑스도 사실상 미국서 수입한 거라 지금 다른 나라들은 영국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건조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쪽 가시면 SU-33, 네. 33. 네. 해군용 그 플랭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중국이 그걸 모방하여서 젠 15를 만들었는데 젠 15가 문제가 많죠. 엔진 맞죠. 문제가 아주 크게 발목을 잡았고 심지어 어떤 밀리매니아분들은 과부 제조기라는 또 새로운 별명이 나올 정도로 사건 실제로 사고가 그게 많은데 뭐 그렇게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착함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발표 안 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미그 29K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이고 그렇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SU-33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실질 그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죠. 괜히 무장 탑재량만 많은 SU-33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미그 29K는 그런 면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쓰고는 있으나 미그 29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들이 좀 있죠. 있죠. 그렇죠. 네. 기체 성능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미그 29를 쓴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최신 얘기죠 북한에. 이거를 함재기로 근데 쓴다는 것 자체가 인도의 좀- 미그 29K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그 19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업그레이드가 엄청 됐어요. 그러면은 세대로 따지면 한 몇 세대 정도 돼요? 4세대급이죠. 4.3세대도 되겠네요. 그래도 그러면은 4.2세대. 4.3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4.5라고 하긴 모자라니까 한 그렇다고 4.3. 그럼 네, 4.3세대라 하면은 그냥 편하게 4세대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4세대. 되는데 비슷한 급으로 어떤 기종들이 있어요? 미그 29요. F16C 정도 되겠네요. F-16이 이제 대표적인 기체고 그렇지만은 F-16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 4.5세대의 F-16이라고 보아집니다. 많은 국가는 아니고 이제 일부 국가의 4.5세대로 업그레이드 됐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16 같은 그 4세대 기체들을 아직도 운영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F-16이 전 세계에서 26개국이 운영하는 최고 엄청 많이 하죠 지금. 예, 많은 베스트셀러죠. 운영국이지만 미그 29도 넘버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하죠. 22개국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값싸게 또 그 정도의 성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체예요. 그렇죠. 네. 좋은 기체죠. 가격이 싸구나. 가격 쌉니다. 중고도 많이 있습니다. 꽤. 네, 중고차 말리- 가격을 중고 비행기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독일조차도 잠깐 운영하다가 폴란드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함재기 중에서 전폭기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이후 또 아주 필요한 기체가 있죠. 전폭기 빼먹은 게 있네요 우리가. 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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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외로 근데 많은 조심, 나라가 해리어 쓰고 네, 있죠. 뭐 일부러 스페인과. 뺐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네. 수직 이착륙기는 좀 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긴, 네.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함재기가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것도 있고 조기 경보기라는 것도 네. 있죠. 네네. 조기 경보기는 이제 통제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적을 먼 거리에서 경보를 할 수 있는. 미 해군은 이제 조기 경보기는 아예 없애기 위해서 E2D를 그러니까 네네. 이제 호크아이의 최신형 버전은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그렇죠. 불리죠. 예. 그래서 그 기체로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조기 경보기를 그 회전익기가 아닌 고정익기로 운영을 하는 유일한 국가죠. 프랑스가 지금 딱 중국이 그 호크아이 비슷한 걸 또 개발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개발 중이죠. 네. 근데 과연 개발 완성될지 참 네, 프랑스는 이제 호크아이를 수입해서 쓰고 있죠. 수입해서 쓰고 있는 네네. 거니까 뭐 프랑스도 같이 쓰고 있다고 봐지지만 이제 일본도 사실상 지상에서 운용이긴 근데 하죠. 그건 함재기가 아니죠. 네, 일본은. 그냥 함재기만 운영 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항모 전투단에서 왜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가? 반경 적어도 1000km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 거리에서 조기 경보기를 띄워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함대 방공의 필수죠. 이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배 자체 레이더는 그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공을 탐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공은 한 100, 잘 정말 해봐야 100km, 75km 정도가 한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거리의 저공 표적을 잡으려면은 조기 경보기가 떠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항공모함이라는 게 사실 격침이라든지 심각하게 파손이 되면은 그 보유한 국가에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제 그 상대방 국가에서 공격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꼼수를 다 쓰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하늘에 떠서 항모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없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건 뭐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렇게 해서 거의 패망했잖아요. 미드웨이전에서. 미드웨이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망했죠. 네, 거의 항모 전단을 다 잃었기 때문에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좋은 발판이 그렇죠. 아니었나. 사실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는 조기공복선이 없다 보니까 막 서로 정찰기 띄워가지고 어딘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막 서로 우연히 발견하고 서로 막 모른 체하고 지나가고.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한번 분석해봤지만 운도 많이 따랐던 네, 많이 따랐죠. 그런 거죠.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기 경보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미 해군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 고정익기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10개 조기 비행 대대를 운영하니까 한 개 비행 대대에 12대 이상씩 있거든요. 물론 탑재는 5대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사 위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군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사실 봤는데 이게 군사 위성과 조기 경보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게 봐야긴 하잖아요. 그 군사 위성이 레이더 같이 예. 그렇게 이동하는 표적을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위성이라고 정말 있는 거 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궤도에 엄청나게 따라서 많은 움직이기 위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위성으로 다 하려면은 조기 경보를 해주는 위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미군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의 조기 경보를 갖추는 거예요. 왜 천조국이냐? 한 개만 쓰지 않거든요. 사각지대가 아예 없게. 없게도 하지만 위성이 파괴가 되면 다른 플랫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플랫폼이 넘쳐나거든요, 지금. 그냥 몇 대 띄워버리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항모 전투단 입장에서도 독립적인 자체 조기 경보 능력을 분명히 갖춰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를 이제 보면 다른 나라는 중형 항모 이하급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익의 조기 경보 기체를 탑재를 안 해요. 헬기를 주로 그렇죠. 운영하는데 그렇죠. 조기 경보 헬기.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의 그 멀린의 그 조기 경보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요. 원래 그 전에는 그 바이킹, 그렇습니다. 시킹 헬기에 레이더를 달아 조기 경보 헬기를 그렇죠. 썼는데 실은 그 개념 자체가 영국이 원조예요. 헬기를 조기 경보 헬기로 쓴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그래서 카모프에 또 레이더를 달아 쓰고 그렇습니다. 있고 중국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요. 근데 네. 헬기를 봤을 때는 장단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점은 아무래도 좀 손쉽게 이렇게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전투기보다 확실히 느리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뿐 어쩔 수 아니라 없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기 경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도 시간. 못 나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기 경보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를 다 실지 못하니까. 고성능을 탑재를 못 한다는 거. 수용 용량의 그 한계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헬기가 고도 좋아서 문제도 하는 게 있고. 아니라 헬기 이상은 못 띄우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전히. 그렇죠. 중형 항모기 때문에 예. 차선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맨날 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형 항모니 경항모니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분석을 하고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포클랜드 전쟁 때 그 아르헨티나 해군들이 나중에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의 경계선에 들락날락 거리면 해리어들이 계속 떠서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리어가 뜨면은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해리어의 조종사들이나 기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진짜로 밀고 들어오면 이제 항모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만약에 이때 영국이 미국 수준의 조기 경보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때만 해도 영국엔 조기 경보 헬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클랜드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네. 아 우리도 조기 경보 수단 있어야겠다 그러고 E2 호크아이는 못 사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까? 헬기에 달아보자.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네. 해서 시킹 헬기에 대한 겁니다. 레이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가 대신 땜빵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항모 보유 문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조기 경보 헬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또한 항모에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요. 또 하나가 중요한 전력이죠. 전자전기입니다. 그러나 전자전기 전력은 미 해군만이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탑재를 하고 있고요. 호넷에 기반을 둔 전자전기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프라울러가 탑재가 그라울러. 죄송합니다. 프라울러가 이제 예전에 탑재를 했던 기체고 네네. 이제는 그라울러로 전부 대체가 그렇죠. 됐죠. 178대 정도. 많다. 이게
7개 비행대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14개 비행대까지 아이고. 지금 편제가 돼 있어서 그라울러가 정말 무서운 기체죠 이게. 한번 네. 뜨면은 그 레이더 다 해당국의 먹통. 레이더 다 먹통되고 거기다 레이더 박살나고 그냥 후덜덜합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전자전포들을 아주 신형으로 네. 네네. 좀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력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기 전력들이죠. 그렇죠. 탐색 구조를 할 수 있는 탐색 구조용 일반 다목적용 수송용으로 미 해군 기준으로는 그 5대가 탑재가 되는데요. 대잠 헬기용으로 3대 그리고 다목적용으로 2대가 탑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제를 이루고 있어요. 20개가 넘는 편제인데 대부분은 그 MH-60R이 대잠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MH-60S가 일반 다목적 헬기로 운영되고 있어서 3대, 2대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항모에 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뭐 항모 자체의 어떤 그 뭐 탐색 구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함대 내에서 연락하고 인후 사람이 오고 물자 오고 그럴 때 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성능이나 크기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헬기고요. 탑재가 고정적이진 않지만 각종 지원 전력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네네. 그런 수송용의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네. 이제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C2가 쓰였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거의 퇴역이 되고 향후 이제 CV22 오스프리. 네네. 오스프리를 조금 개량해 가지고 MCV20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모 탑재는 아니지만 항모에서 그 수송을 담당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 해군 항모가 80대가 탑재가 된다 하는 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헬기들과 그 고정익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절대 엄청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마라톤. 헬기를 배치를 시켜야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항모가 도입이 됐을 때 배치를 시켜야 된다면 어떤 헬기가 최적화로 좀 지금으로 볼 때는 MH-60R이 가장 그 항속거리 면에서 항속거리 또 뭐 성능 면에서 크기 뭐 앞설 등등. 수 있고요. 뭐 문제는 가격이겠죠. 그렇죠. 네. AW159도 탑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모대에 적합하지는 않고요. 많죠. 그 여러 가지 그 항속거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축함 내지 그 광역 방공함에 탑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항모에 탑재하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특히나 항모 같은 경우는 탐색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많은 어떤 연료와 화물을 탑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AW159나 뭐 마린홈 같은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우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에 관련된 많은 또 이야기들이 네. 있을 거예요. 댓글 주시면은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떡!